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따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안녕하세요. 북만남 트림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는가? 내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법. 에린 K. 레너드가 지었고요. 빌리 버튼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0년간 심리상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끝나길 바라며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언, 폭행, 괴롭힘, 따돌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미워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무정한 사람으로 태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린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 속에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힘 역시 투사적 동일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사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고요. 글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린 말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따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우리는 괴롭힘에 벗어날 수 있다. 증오 대신 사랑을, 파괴 대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괴롭힘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잘못된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라. 프로이트의 투사라는 개념으로 책은 시작되는데요.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욕망, 인격적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방어 기제를 투사라고 해버립니다.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까맣게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은 까맣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내 안경에 무언가가 묻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어느 시점에 일종의 투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사, 죄의식, 열등감, 공격성, 수치심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기질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어 기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빙산에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러니까 무의식, 수면에 가려져 있는 빙산의 바닥 밑에 가려져 있는 그런 무의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투사적 동일시. 투사가 확장된 형태로 한 개인이 투사를 이용해 상대방이 투사된 태도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며 투사자와 수용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사자, 그거 투사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어야 되는 성립되는 상호적 인간관계. 핵심적인 정서는 증오. 단순한 인간관계를 망치는 걸 넘어서서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투사적 동일시 세 가지 요소라고 해서 투사자, 수용자, 투사자가 수용자에게 무의식 중 보내는 유해한 요인이 있어야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괴롭힘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히는 아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서만 그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정폭력,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투사적 동일시, 부부 사이에서도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상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투사적 동일시. 여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에서 정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당신이 다음 항목에서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파트너에게 정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파트너란 배우자,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당신이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신은 일상적으로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 항목에서 묘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요. 파트너의 반응이 두려워서 당신이 한 실수를 숨기는가? 두 번째, 파트너가 명령조로 말하거나 비하하는 태도를 말하는가? 세 번째, 파트너가 당신에게 용건이 있을 때에만 말을 거는가? 그러고 나서 전화, 이메일, 문자로 안 좋은 말을 보내 당신을 괴롭히는가? 네 번째, 파트너가 당신에게 비꼬는 말이나 빈정대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다섯 번째, 파트너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을 비하하는가? 여섯 번째, 파트너가 당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일곱 번째, 파트너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당신도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다음 무능함을 이유로 온갖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가? 여덟 번째, 집안 문제가 생기면 파트너가 계속 당신을 탓하고 면박을 주는가? 아홉 번째, 파트너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당신 험담을 하는가? 열 번째,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때는 파트너가 피해자 행사를 하는가? 11번째, 파트너의 성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같은 유형인가? 집에서는 공격적인 말을 일삼지만 직장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대할 때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한가? 12번째, 파트너의 감정 기복이 심한가? 13번째, 파트너가 자기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하는가? 14번째, 특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게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격 장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격 장애라는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의존성, 반사회성 이런 게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뭐 이런 게 성격 장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 왜 어떤 아이는 남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정말 내 아이가 어떤 아이를 괴롭힌다면 정말 그건 너무 끔찍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최소한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는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겠죠. 그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과 투사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공격적인 투사자는 모두 성격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두 공격적 투사를 하진 않는다. 여기서 왜 이런 성격 장애에 빠지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성격 장애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영아기 때, 다른 사람이 주양육자가 보살핌을 해주어야 하는 영아기 때 주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성격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엔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적 동일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영아기 때 주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애착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른이 되면 투사적 동일시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엄마와 상담을 하다 보면, 투사하는 어머니를 상담해 보면 자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말한다. 이 조그만 녀석이 밤새 못 자게 했어요. 애기가 우는 거, 애기가 자지 않고 우는 거, 똥 싸는 거, 돌봐달라고 보채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기저귀가 찝찝할 수도 있고요. 그 우는 걸 엄마를 화내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투사하는 엄마들을 상담해 보면 나에게 괴롭힌다. 이 조그만 녀석이 밤새 못 자게 했다. 자녀에게 투사할 때 엄마는 평소 다르게
행동하고 아이를 대한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아이를 대한다. 아이가 악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할 때 방어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투사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또 이래 나오네요. 사람을 이해하는 건강한 방법. 내사 또는 내면화는 사람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내사는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자기 정신의 무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내사를 규명한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사가 아이의 성장에서 특히 영아기, 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일반적으로 4살 난 남자아이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여 아버지 행동의 일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사한다. 내사, 내면화한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어머니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 아이는 아빠가 먹는 걸 먹을래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빠가 신발을 신고 넥타이를 메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빠처럼 출근하는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게 내면화, 내사라는 거죠. 여자아이가 엄마를 흉내내는 것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력이 커서 더 괴로워지는 모순. 공감력이 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수용하는 경향은 대를 이어 물려받는다라고 합니다. 수용하는 경향은 대를 이어 물려받는다. 수용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 쉬운데 이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해로운 교우관계나 학대당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투사적 동일시에 관련되어 있다. 계속 이용당하고 교묘하게 조정당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심리 현상과 마찬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한 수용자는 자라면서도 또 수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리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지 않으며 분리, 구분 지어야 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수의 투사자와 달리 부모에게 성격 장애가 없다고 결론 내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심각한 투사적 동일시를 반복해서 경험했다면 이 때문에 취약해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걸 계속 반복할 경향이 있다. 어머니나 주 양육자가 투사자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투사자였거나 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대물림된다라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역기능이 거미줄처럼 얽혀 복잡한 관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용자의 통찰력과 자아 성찰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투사자에게는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 패턴을 통찰하지 못한다. 투사자는 정서적으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해지거나 발전할 희망이 거의 없다. 반면 수용자에게는 통찰력, 공감 능력, 자기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끊어내면 투사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수용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수용자에게 통찰력, 공감 능력, 자기 인식 능력. 그러니까 공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너무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14가지 중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게 10개 이상이면 당신은 수용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가?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사과를 자주 하는 편인가?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가? 네 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면 놀라고 우쭐해하는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교류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신을 비난하고 과도하게 책임지는가?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들의 자아를 달래주는가? 7번째, 자기를 비하하는 유머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가? 8번째, 특정 분야에서 자신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9번째, 인정이 많고 공감을 잘하는가? 10번째, 남들의 폄훼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을 선뜻 옹호하는가? 11번째, 다른 사람에게 선뜻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가? 12번째, 당신보다 상대방의 요구와 소망이 항상 우선하는가? 12번째, 당신보다 상대방의 요구와 소망을 항상 우선하는가? 13번째, 하루를 보내고 상대방과 마주하기 전에 불안을 느끼는가? 14번째, 다른 사람들이 눈앞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면서 당신의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함당하거나 이용당하고 있진 않은가? 예, 여기서 10개가 이상이라면 당신은 수용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너무 맘 아파요. 그죠? 인정 많고 공감을 잘하는가? 이 사악한 마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투사 당하는 동안 수용자가 느끼는 우울, 어떤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느끼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상실하게 되면 발생하는 슬픈, 실망, 두려움, 무기력, 절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짓눌린다고 합니다. 투사를 경험할 때 다른 종류의 우울이 느끼게 되고요. 자기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면의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 몸은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거리를 두고 노력할수록 투사자는 공격을 덜 하고요. 투사의 횟수도 줄다. 물론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투사에 맞닥뜨렸을 때 수용자가 대단히 자신감 있으면 투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이러한 형상을 인식하고 있으면 자신이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기서는 이기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부모. 엇나간 공경이 대물림되다. 대를 잇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끊어내야죠. 그죠? 아빠, 엄마가 투사자라면 아이가 수용자로 길러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끊어내면 됩니다. 네. 투사적 독일시를 저지한 엄마가 저지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남편이 투사자라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면의 아우성을 발산해라. 투사적 동의시를 끝내는 법. 당신이 또는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수용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투사적 동의시를 끝내는 첫 단계다. 다른 사람의 투사에 취약할 것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삶 속에서 존재하는 투사자를 분별하는 노력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누구나 투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사자와 정서적 거리를 두고 그들과 소통을 줄이는 것. 그들과 소통을 줄이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나, 너는 너. 괴롭힘이 시작됐다. 바로 이때 괴롭힘이 시작된다. 투사자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수용자를 등지게 하려고 수용자 몰래 험담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숙하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대개 이런 종류의 교묘한 조작을 꿰뚫어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투사자와 한패인 이들은 불안하고 남을 비난해야 자신이 나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극도의 비교에 의해서 너무 잘못된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까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 집단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따돌림,
그런 정서적인 폭력 안에서도 모두 다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집단적인 투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나옵니다. 투사적 동일시 중단하기. 정서적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정서적 거리를 둬라. 투사자에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맞서라. 정중하고 단호하게 맞서라. 투사자의 말을 맞받아쳐 공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답하고요. 과장된 말을 사용하지 않고 투사자의 공격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만 말하라고 정중하게 말하고요. 투사자가 몹시 화나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당신의 한계를 실험하려 든다 하면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중히 대화에서 빠져나가라. 투사자가 계속 험담하겠지만 무시하고 또 무시해야 한다. 그들은 실증이 날 테고 사람들은 험담 듣는 것을 지겨워할 것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투사자보다 한 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사자의 자기애를 역으로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을 삶의 저쪽으로 제쳐둬라. 이 효과적인 괴롭힘은 물론이고 모두 투사적 동일시 효과적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당신 자신의 생활에 몰입함으로써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당신 삶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승진, 진급시험을 응시하거나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학회에 참여해라. 나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다. 투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드는데요. 이 믿음을 되돌려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우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될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라고 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응수한다. 무엇이든 좋으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자를 도와라. 자녀를 마음껏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길게 보고 인내하고요. 불안을 잠재우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명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신을 달래고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신체적인 활동을 합니다. 요가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종교 활동이나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일기를 씁니다. 힘나는 노래를 듣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힘나는 글을 읽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냅니다. 약을 처방받아 복용받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 네,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봅니다. 투사자는 고쳤을 수 없다.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투사자는 뭐였어요? 경계성 성격 장애라든가 자기애성 장애라든가 반사회성 장애라든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요.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용자는 잘못이 없죠. 그죠? 그 사람, 투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거짓말 병입니다. 그죠? 투사자와 정서적 거리를 둬라. 잘못된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라. 내 인생을 막치는 유독한 인간관계 정리법. 엄마가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와의 정서적 관계를 끊으세요. 아빠가 만약 그렇다면 아빠와 정서적인 관계를 끊으세요. 독립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우리는 타인을 괴롭히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고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겪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가해자의 머릿속을 파악해야 한다. 이중잣대를 버려라. 이중잣대를 버려라. 삶 속의 직장 영웅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영웅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사자를 막아야 합니다. 투사자가 잘못된 거죠. 투사자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 때문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결혼생활, 교실, 사교적 모임, 직장 두 사람 이상 함께 존재할 때만 일어난다. 또한 투사자가 있어야만 일어난다. 투사자는 투사자를 낳음으로 이 반복 순환의 역학을 중단하려면 투사자를 막는 수밖에 없다. 투사자가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투사자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그 행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사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정중하고 단호하게 투사자와 맞서는 것이 용기 있는 평범한 영웅이겠죠. 영원히 계속되는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계급적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따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우리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오 대신 사랑을, 파괴 대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